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달성 시기도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이후로 늦췄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당정 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2021년까지 할 거냐, 2022년까지 할 거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이슈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에 일침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시장경제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민성장론을 제시하며 맞짱 토론을 제안했지만 격이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 겁니다. 출산 주도 성장 이렇게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10번은 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집권론을 뛰어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추석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여금은 고사하고 임금마저 못 받는 사람들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전국 5명 이상 사업장 520여 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0% 넘게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맞았다고 답했고 작년 추석에 비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곳은 10곳 중 6곳 꼴이었습니다. 뿌리 산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챙겨줄 자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리적으로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가지고 우리도 매출도 작년만치 못하고 이래서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요. 추석 맞이해서 상여금도 20-30% 정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지금요. 중소기업 950여 곳의 추석 자금 상태를 들여다봤더니 절반 정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도소매업에서 부족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체불임금은 9,993억 원으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체불된 돈이 약 4,150억 원을 기록하며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체당금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고 제도 시행 후 20년간 누적 회수율도 36%에 그쳤습니다. 제조업과 자영업의 침체로 임금 체불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15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15조 5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는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0조 5천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등 기업들의 소요자금 증가에 맞춰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부동산 임대업자, 대부업자, 스타 강사 등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서민층에게 갑질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차명 계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금고에도 장부와 각종 서류들이 쏟아집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장입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갑질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 스타 강사, 지역 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원 60여 명의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 장부 작성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한 불법 대부업자는 신용 불량자를 상대로 최대 연 2,000%의 고리를 뜯어내며 이를 직원들의 차명 계좌로 수취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차명 계좌로 받은 부동산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 관련 업종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창사 이후 지난 50년간 사실상 노동조합이 없었던 포스코에 새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먼저 포스코 지부를 설립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가세해 조합원 확보 경쟁에 나섭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대표적인 무노조 기업으로 남았던 포스코에 노조 깃발이 꽂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무노조 경영이 낳은 비리와 부정을 청산하겠다며 노동탄압 중단과 권위적인 노무 시스템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게시판에 어떠한 회사 측의 불리한 내용만 적으면 바로 개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서 인사조치가 취해지죠. 보직 변경 등 이렇게 보복이 이어집니다. 포스코에는 1987년 6월 항쟁 바람을 타고 약 2만 명 규모의 대형 노조가 세워졌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금품 수수 사건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노조가 와해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건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현재까지 사측 인사로 구성된 노경협의회가 임금 협상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꽂았지만 관건은 조합원 확보입니다. 노조 없이도 비교적 높은 임금과 복리 후생을 누렸던 포항과 광양 공장 노동자 17,000여 명이 얼마나 노조 가입을 택할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한 발 앞선 가운데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기존 노조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지부를 두면 포스코의 복수 노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경우 포스코의 17,000 노동자를 두고 양대 노총의 새 확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올린 것에 대해 일각에선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 추세를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정부는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0.2에서 0.7%포인트 인상키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7,500만 원, 시세로는 18억 원에 달합니다. 20억 원에 가까운 집을 갖고 있지만 내야 하는 종부세는 현재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고작 10만 원 오르는 게 전부입니다. 시세가 18억 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0.1에서 1.2%포인트 추가 과세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세금 폭탄 대상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긴 힘듭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 명 중 9.13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22만 명, 전체 주택 보유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야 할 종부세를 일부 지역에서 1년 사이 4억에서 5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값과 비교했을 때 세금 폭탄론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공급의 희소성이나 또 보유한 사람의 담세력을 고민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종부세 인상 방안에도 다주택자들이 집 처분보단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세금 인상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남북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의 땅으로 탈바꿈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뢰 제거가 필수입니다. 자연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는 DMZ에는 1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제거 작업에 첨단 기술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 흙을 퍼내고 있는 굴삭기의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년 도입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멀리서 실제 조종수가 운전석 안의 로봇을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남과 북 사이 철길과 육로를 다시 잇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필수인 지뢰 제거에 최신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MZ 내에 지뢰 제거를 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이 사람 없이 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건물을 부수는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무인 기술이 도입되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선 이러한 특별한 기술 없이도 무인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됐습니다. 대나무 기둥을 엮어 만든 이 구형 물체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며 지뢰를 밟아 터뜨립니다. 재료비는 단돈 4만 원가량. 폭발에 부서진 부분만 교체하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전쟁의 흔적을 없애고 평화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비무장지대. 대나무 기둥부터 최신 정보통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색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가 사라지며 기업마다 각 회사의 특징을 반영한 이색 면접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틀에 박힌 면접 문화에서 탈출한 기업들의 이색 면접,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서면으로만 봤던 과거와는 달리 제주항공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자기소개서를, 로레알 코리아는 동영상으로 찍은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렇게 이색적인 전형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색 면접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는 곳은 식음료 분야의 기업들인데요. 이 박하은 아나운서 혹시 요리 잘하십니까? 네, 저 요리는 좀 잘하는데요. 그런데 설마 이 면접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간장으로 유명한 식품업체인 샘표에서 2000년부터 요리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4-5명이 한 팀을 이뤄 주제를 정해서 요리를 만들고 완성된 요리를 토대로 주제와 특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면접이 너무 장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샘표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의자에 앉아 딱딱한 주제를 나누는 면접만으로는 개인의 인성이나 회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1시간여 동안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고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샘표의 인재상과 잘 맞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주부가 주 고객인 회사인 만큼 주부를 공략한 재료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면접의 가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색적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는 면접인 것 같습니다. 이 요리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리더십과 창의력을 보는 한편 또 샘표 제품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활용하는지 살펴 기업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젓가락 사용법을 인재 선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해서 면접에 가산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전형이 도입된 계기는 과거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이 식사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이 젓가락을 잘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즉,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면접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샘표의 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한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지원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면접 문화에선 결코 알 수 없는 기업의 철학이 이생 면접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식품 회사는 아예 맛으로 면접을 치릅니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식품업체 SPC의 경우는 이 신입사원 공채에서 2004년부터 관능 테스트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유리잔에 담긴 설탕의 농도를 5단계로 구분하기, 신맛과 무맛을 구분하기, 4가지 향을 맡은 뒤 해당 향의 특성을 단어로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능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능 테스트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미각은 식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인데요.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선 테스트 하나하나가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일부 지원자 중엔 아예 점심을 거르고 면접에 임하거나 면접 한 달 전부터 술과 담배를 끊는 열정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식품 회사라면 정밀한 맛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고객 만족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이러한 관능 테스트가 지원자의 역량을 살피는 데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 역시 이 관능 테스트 준비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생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원자의 열정이라고 하는데요. 입사의 열정을 음주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면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회사인 하이트진로의 경우엔 1차 면접이 끝난 뒤 인근 음식점에서 음주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실무자들이 직접 지원자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며 지원자들의 가치관이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주량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술이 약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영업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류 회사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친화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면접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역시 주류 회사답게 면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 면접 자리인데 긴장해서 술을 제대로 마시지도 또 취하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생 면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체 급식 사업을 하는 삼성 웰스토리는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손 씻기 심사를 도입했는데요. 이 손 씻기 심사는 지원자들의 손에 남은 세균이 없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기업 철학을 채용에 반영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원자들이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손 씻기의 중요성과 손 씻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숙박 정보 업체 위드이노베이션 경우 면접자의 시간과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채용 담당자가 직접 면접자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면접을 치르는 찾아가는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요. 해태제과의 경우 지원자의 체력과 성실함을 보기 위해 등산 면접을 치르는 등 각 회사마다 다양한 면접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면접 전형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면접 방식보다 이렇게 회사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면접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맞춤형 이생 면접이 실시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